오늘 코스피는 69포인트, 3%나 내린 2220.94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장보다 36포인트, 5% 넘게 내린 692.37에 마감하며 2년 3개월여년 만에 7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와 관련해 이 총재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비속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란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두세 개의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가 없고 동맹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상부터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섭니다. 한화그룹은 오늘 대우조선과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의 지분 49.3%를 갖게 되고 산업은행은 28.2%가 됩니다. 다만 매각 과정에서 입찰이 무산될 수도 있어서 최종 투자자가 바뀔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가상계좌 5만여 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 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 대행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사와 이들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가상 계좌를 넘기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가상 계좌를 사들여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오늘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와 차병원의 사무실 10여 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영남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생활에 필요한 책을 함께 읽어보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해외 순방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많이 퇴조했다면서 한일 관계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양국 국민의 생각을 잘 살피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일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사도강산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죠.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비단 과거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본이 내년 여름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할 예정이라는 점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일 텐데요.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모았는데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의 취재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본인의 발언 내용을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사안 이면에 뭔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이 발언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자신이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도됐고 네. 그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훨씬 더 이제 전달이 잘 됐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은. 네. 진상을 규명할 일이 있다. 뭔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용들은 오늘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뜨거웠던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진상규명이 뭔지 어떤 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또 제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한일 관계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본 분위기가
굉장히 한국이 숙이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상회담 해줬기 때문에 네. 한국이 우리한테 빚을 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전 정권에서 너무 이 한일 관계가 훼손됐다. 이런 취지의 반론을 이제 내놓은 것이죠. 저자세 굴욕 외교는 아니었다. 이걸 우회적으로 지금 부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비서고 논란 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것을 해명을 하고 옹호를 하고 그랬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순방 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네. 여기서 허위 보도는 결국 뭐 MBC의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하면 MBC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과는 좀 다른 설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그 비서고 관련 그 대상이 네. 미국 의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와 국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오늘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야당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좀 이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첫 보도가 나오고 나서 13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홍보석의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네. 그건 늦었던 거 아니냐? 왜 늦은 거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잘못됐다. 순방 기간에 아까운 13시간을 허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떤 말입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그걸 답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렸을 텐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처음 이제 해명을 내놨을 때 그때는 비서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문제됐던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바이든은 난리면이다. 그걸 이제 바이든으로 오독한 거다. 잘못 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이제 비서고 XX 이 발언은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야당을 지칭해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은 야당을 한 게 또 아니다. 그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부인하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설명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서고의 설명의 대상이 야당인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비서고가 과연 그 비서고가 맞는 거냐에 대해서도 XX라는 비서고가 네.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을 한 당사자인데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은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비서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기자단 측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아니었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외교상 부담이라면서 처음에 비보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대통령 발언이 처음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비서고도 있고 그 대상은 미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그게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그야말로 지나가면서 참모들에게 했던 개인적 발언이 공개되는 게 적절한가 뭐 이런 얘기였다 하면서 다른 설명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론사 결과가 나왔죠. 윤 대통령 뭐 외교 해외 순방 일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론에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상대로 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4.6%, 부정평가가 62.2%로 각각 이제 나타났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이 닷새 동안 물어본 결과인 것이고 일별로 보면은 긍정평가가 지난 20일 그러니까 주초에는 36.4%였는데 23일 이 끝으로 갈수록 주말로 갈수록 32.8%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부정평가는 그 반대로 주초에서 주말로 갈수록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이 한미 정상회담 불발에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던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워터게이트를 소환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나요? 오늘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워터게이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거짓말로 이제 해명을 한 게 화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은 탁친이 억하고 박종철 여사가 죽었다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서 몰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민생 위기에 외교 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현안 보고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수용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면서 MBC와 민주당의 정원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조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BC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MBC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공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비난한 시점이 당일에 이제 오전 9시 33분이었는데 이건 MBC의 관련 보도 시점보다 34분이 빨랐던 것이다. 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대국민 보이스피싱에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찬가지 주장들을 이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의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광우병 관련해서 MBC의 PD수첩 등이 이제 보도를 했던 것이 촛불 시위에 발단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MBC를 고발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가방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일 항의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죠. MBC를 항의 방문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보도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외교라인 그리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을 촉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모두 발언에 이 비대위 회의에서 욕설 파문은 문제 발언부터 대통령실의 해명과 여당 옹호까지 총체적 참사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국민, 대국회 사과와 외교라인과 홍보수석의 경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이런 결사옹위 이것은 이제 보는 이들의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이고 이 욕설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라는 묵과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이 상당히 문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국회와 타협하며 일하지 않겠다는 국정 독주 선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으로부터 지금 정원유착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MBC 입장 냈죠? 그렇습니다. MBC도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언론노조 MBC 본부도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도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게 뭐 정원유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의 전제는 어쨌든 의도적으로 뭔가 이 보도가 돼야 될 내용이 사전에 유출이 되거나 네. 뭔가 이제 왜곡이 되거나 짜깁기가 되거나 이래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단체들이 이제 해명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종합을 하면은 이 영상이 현지에서 이제 풀 기자단에 의해서 영상 기자에 의해 촬영이 된 것이고 그 촬영된 내용이 오전 9시쯤에
이 오전 8시 이전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행사장에 모든 촬영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MBC 기자가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거를 촬영한 것을 오전 8시에 다 다른 각사 방송사에 보내면서 공유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이 영상에 부적절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요청한다. 외교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 기자단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전 8시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전 9시쯤에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들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엠바고가 해제된 9시 40분 이후에 이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 영상이 조작되거나 짜깁기 됐을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정원유착이다라는 비판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거고요. 뭐 MBC야 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거니까 공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볼 때는 MBC 주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은 객관적으로 당사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기자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영상 기자단에서도 거의 이제 똑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입장문의 제목이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라라는 거고요. 예.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음을 밝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비서거 발언도 영상 기자가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보실장 등과 함께 퇴장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기게 된 것이고 시끄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당시 이런 발언이 있었던 거를 취재한 영상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알게 됐고 예. 이후에 보도되지 않게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을 대통령실이 했지만 영상 기자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이 이 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인지를 했다는 얘기네요. 비보도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셈이죠.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 7월에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이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오늘 관련 공청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TBS가 서울시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인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중단이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 당시부터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네. 실제로 2022년 예산안에서 이 출연금을 삭감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언론노조 등의 당체들은 이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산 삭감 이 출연금 문제는 면밀한 평가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예산 지원부터 백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지만 국민들은 경제가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9.06포인트 그러니까 3.02% 내린 2220.94로 마무리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경신했고 그다음에 지난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해서 상당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이제 36.99포인트 그러니까 5.07%가 내린 692.37에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 지수가 700선 아래에서 이 마감이 된 거는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에 2년 3개월여 만이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22원이 오른 1,431.3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1,430원 넘어선 거는 2009년 3월 17일 이후에 13년 6개월여 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년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을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통화스와프를 얘기하는 것은 저자세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이게 납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았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채널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뭐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전망도 내놨죠. 이 이창용 총재는 물가 정점 시기는 10월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환율 절하 등으로 정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유가는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이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효과는 상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제 0.2%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 기조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언론이 표현하는 이른바 빅스텝도 0.5%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뭐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당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안개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 윤리위 관계자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 이런 것들을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 요청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또는 추가 징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8일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날 이제 애초에 논의하기로 한 대상 그러니까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이제 지금 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김성원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그리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가 징계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심리에도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할 예정인데 그렇죠. 예. 추가 징계가 된다면 아마 이 일정 다음에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전 대표 다시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이게 이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재소환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다만 좀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이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했고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는 수사 중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 공표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딱히 이제 반드시 재소환할 거라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모양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 좀 해보죠. 오늘부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이동영,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 등이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조성주 전 부의장의 경우에는 정의당을 부수고 한국 정치를 부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게 중원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6411 버스에서 내려야 된다. 투명 인간들이 일터로 출근할 때 우리는 일터를 지배하는 경제 권력의 전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현 전 수석 대변인은 운동권 동호회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정당이 돼야 된다면서 제3지대 재창당을 강조를 했고요. 예.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은 이념 정치를 버려야 된다. 민생 정치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당대표 출신의 이정미 전 의원하고 김용기 전 부대표가 또 출사표를 낼 예정입니다. 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룰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였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11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미사일입니까? 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미사일 기종인데요. 예. 그 북한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KN-23이라는 이 넘버링은 미군 측에서 이제 붙인 넘버링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재원에 있어서 유사성 때문에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갖다 보여준 거죠.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고 특히 이제 올해까지 양산 배치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배치라는 건 이미 실험 단계가 끝나서 일종의 미사일 콤플렉스에서 그것이 대량으로 제작이 돼서 실전적으로 배치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미사일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위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반도 특히 이제 그 사정거리가 한 600여 킬로 정도가 되는데 예. 북한의 휴전선 내지는 휴전선 이북에서 소위 평안남도나 평안북도쯤에서 쏘게 되면은 보통 부산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소위 이제 그 일본 주일미군 소위 이제 제7함대가 미국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는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시 증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쟁 상태가 발생해서 전시 등원되는 미군도 일정 부분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또 해상으로 접근하는 미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이제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그 사거리가 한 190에서 한 600여 킬로 정도까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네. 고도도 아주 낮은 20여 킬로에서 60여 킬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바로 이제 풀업 기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풀업 기동은 북한식 표현으로는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소위 말해서 정점 고도를 찍은 다음에 급강을 합니다. 급강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풀업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종말 단계에서 비행 궤적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이제 지금 기종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기 네네. 앞에 탄두에 전술 핵무기를 이제 탑재할 경우에는 가공할 위력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발사가 됐다고 하던데요. 기존에는 뭐 이 순항 공항에서 발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네. 많이 들었는데 태천군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KN-23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함경남도나 이제 평안북도에서도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구성시라든가 피연군에 쏜 그 이력이 있고요. 또 평안남도 양덕군에서도 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번 이 KN-23을 쏠 때마다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변경되면서 쏘아왔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기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실전화해서 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출되지 않을 만큼의 기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연료도 고체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게 액체 연료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열차형으로도 개량이 지금 됐습니다. 예. 열차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북한이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열차가 터널 같은데 열차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네. 열차의 그 뚜껑이 열리면서 예.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 기립을 하고 발사하는 장면이 이제 공개된 적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열차형 개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터널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쏘는 자체가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을 만큼의 기동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핵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 함까지 참가하는 지금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지금 미사일을 쏜 건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좋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 한미의 그 해상 훈련, 연합 해상 훈련에 맞춰서 의도된 이제 발사로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이거를 꼭 굳이 이제 사거리, 그러니까 발사된 비행 거리를 꼭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발사된 장소에서 평안북도에서 그러니까 태천군이죠. 발사된 곳에서
지금 로널드 레이거노가 지금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함단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산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한 6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발사된 고도가 60km에다가 비행 거리가 600km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북 방향으로 쏘긴 했지만 사거리만 그 방향만 남쪽으로 돌린다면은 실제 지금 항공모함이 입항해 있는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사실상 지금 요번에 동북 방향을 통해서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된 그 사거리 600km를 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이제 2017년 이후 상당히 오랜만에 5년 만에 지금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고 특히 이제 연합해상훈련은 진짜 5년 만에 그 항공모함이 직접 들어와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함단을 이끌고 그 가는 그 이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 안에는 해군이지만 그 F-18이죠. 네. 혼액기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의 또 전투기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 항공모함이 동해상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과거부터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북한이 보기에는 방향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남쪽을 향해 쏜 방식은 아니고 동북 방향으로 쐈지만 네. 어떻든 자신의 어떤 불편한 심기 그리고 언제든지 항공모함이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시위성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예전부터 저도 궁금했던 바인데요. 예를 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쐈어요. 쏘면 네. 지금 이제 발사 단계에서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으면 결국 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했다고 하면 항공모함에는 다양한 뭐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격이 가능합니까? 미국에 가지고 예, 있는 예. 군사적인 뭐 이런 걸로. 예,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이제 방어망으로도 충분히 그 사전 파악하고 요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KN-23을 여러 차례 실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특히 이제 국방부는 충분히 요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밝혀왔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그런 발사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정찰 자산과 감지 능력을 갖고 네. 일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요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쏴졌을 때 보복 응징 형식으로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압박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쏜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북한이 함부로 그 미사일 사용하지 못하는 강한 억제력을 사실 한미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쐈을 때도 네네. 거기에 대한 응징이나 사전 탐지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시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좀 네. 그러면 지금 훈련이 진행 중 아닙니까? 네네. 북한이 추가 도발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방향을 이제 동북 방향으로 했고, 특히 이제 내륙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자신의 영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평안북도이기 때문에 그 서쪽 축 해안란이 이제 해안선이죠. 해안선 쪽에서 그 내륙을 통과시켜가지고 동해 쪽으로 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기가 완전히 개발 완성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영토를 가로질러 쏠 때 혹시나 사실상 이게 그 개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영토 안으로 떨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네네. 또 한편에 이걸 동북 방향으로 쐈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위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KN-23을 비롯해서 KN-24, 그다음에 KN-25와 같이 2019년부터 주로 개발했던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떻든
같은 관성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기보다는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이것을 양산해서 훈련한다라는 측면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는 좀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쏜 것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계속 이런 걸 개발해서 양산 배치해서 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 훈련 기간에도 SLBM 지금 이제 신포 쪽에서 SLBM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 동향 또는 거기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지금 위성사진 통해서 계속 포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SLBM을 뭐 실험한다든가 KN-23 이외에도 KN-24 그다음에 KN-25와 같이 다른 어떤 단거리급 미사일들을 동서해 전선에서 무력 시위하듯이 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 얼마 전에 북한이 핵무력을 정책을 법제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차 네. 핵실험이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나 우기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네.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통상적으로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9월 이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땅이 굳고 어느 정도 이제 건조한 날씨가 좀 지속되면서 실험 여건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만 정치적 조건이나 여건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내부에 지금 가을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내부의 그 경제 성과를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시기이고 연말 결산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그 정책을 펼쳐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깊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내부에 지금 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경제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 시기에 핵실험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16일 날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예. 그래서 이 당대회에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5년 정도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전후로 해서 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것이 갖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미칠 어떤 파장이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미칠 파장이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에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좀 더 명분을 쌓는 그 과정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 내부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내치의 문제들을 일정 부분 조금은 정리한 다음에 네. 아마도 내년 시점에 조금 더 그 시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타이밍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나마스테가 힌두교를 믿는 국가에서 인사말로 쓰인다는 사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나마스테란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단이구나. 바로 응용하시네요. 네. 오늘 또 왜 나마스테 얘기를 저희가 꺼낼 수 있도록 하셨는지요? 어떤 네. 책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작가님이요. 예. 계속 좀 말랑말랑한 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랑말랑한 책 하겠다고 군주론을 들고 왔거든요. 너무 무거웠어요. 네. 인문학이면 말랑말랑하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진짜 말랑말랑한 거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압박을 주셔서 특별히 준비한 책입니다. 네.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마치 각국의 정상처럼 회담을 하는 그런 알죠.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프로그램에서 네팔 대표로 나왔던 분이요. 휴잔 샤키아라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바로 그분이 쓴 책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라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책을 썼다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특별히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이요. 9월 15일 정도에 네. 전직 대통령님이 네. SNS에 소개해서 최근 갑자기 뜬 책이기도 해요. 네.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렇게 소개가 되니까 역주행을 해가지고요. 예. 이 조그만 출판사 책인데 소개된 다음 날 300부 정도 재고가 남았는데 그냥 일순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황급하게 제세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 또 작은 출판사도 좀 살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나라, 이게 네팔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책으로라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골라왔습니다. 우리 보통 네팔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산 좋아하시는 분은 언젠간 가고 싶은 나라 정도. 그렇죠. 네. 뭐 히말라야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고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아시아 나라인데요.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은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벨기에보다도 더 먼 느낌이에요. 아, 또 그러네요. 네.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벨기에는 뭐 와플. 예. 그다음에 예전에 부르마블이란 게임에 오줌 싸개 동상 예. 이 말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스머프도 사실은 벨기에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호가든이나 스텔라 아르뚜아 같은 맥주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런데 네팔의 맥주도 되게 맛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네팔이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면은 모두 인도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바다 접하면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를 운송하려고 해도요. 비행기로만 운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맥주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대중적으로 공급할 만큼 그런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못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뭐가 들어가도요. 인도를 거쳤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예. 관세가 2번 붙어서요. 이게 보통 2~3배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가 나가도 거기선 1억 정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네팔을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보면 경제적 교류를 거의 하지 못해가지고요. 네팔을 알아봤자 뭐 비즈니스 할 일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면에서 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인적 교류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팔 출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우리가 이 시점에 네팔을 알아야 할 이유 어떤 거죠? 네, 이 책의 작가의 말을 보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래요. 예. 그런데 민족의 수는 128개나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언어가 123개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 갈갈이 이렇게 민족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다양한 네팔을 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네팔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공식적인 얘기들 들어가면 거의 모든 제도,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이 신과 얽혀 있어가지고요. 신의 이름이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이해하기는 않죠. 쉽지 않고 그리고 예. 민족별, 계급별로 네팔의 역사를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선 이런 역사야. 그런 것들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작가의 시선이 들어간 그렇기 때문에 네팔 자체보다는 네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에서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그 네팔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한테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네팔을 만나는 책이라기보단 네팔 사람들을 만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네팔. 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네팔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뭐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줄 것 같은데 네.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약간 에세이에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렇다고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팔의 역사, 뭐 카스트 제도, 결혼 풍습, 축제, 뭐 쿠마리 같은 네팔에 대한 상식들도 소개가 되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왜요? 이 카스트 제도가 보통 계급 체계인 거잖아요. 왜 우린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스트가 계급 체계니까 어떤 계급적인 차별과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어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직업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팔의 카스트는 브라민, 제트리, 바이샤, 수드라라는 4계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브라민을 빼놓고는 채트리나 바이샤나 수드라는 계급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브라민은 성직자. 그렇죠. 그 말하는 위에 제일 그 상위, 지배 계급 정도 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계급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차별도 없고요. 예. 계급 제도는 원래 차별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차별을 통해서 우리 계급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뭐 그런 건데 여기 네팔의 카스트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죠.
네팔에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보통은 그러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계급사에서는 그렇죠. 상대방의 계급이 뭔지. 네. 근데 계급이 뭔지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만 들어도 어느 민족이 어떤 계급인지 대충 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안동김 씨, 전주희 씨 딱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민족에서 어떤 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정치만 담당하는 집안이 있고요. 예. 상업에 종사하는 집안이 있고 군인만 하는 집안 뭐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성과 직업이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불가촉 천민인 예. 더릿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은 계급이라고 하기보단 아예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라 예. 빨래나 청소나 아니면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염색하거나. 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조금 뭐 좀 사람들이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작가도 그런 부분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지극히 사적인 네팔, 이 책이 강조하는 메시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우리가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네. 이 나마스테 정신, 저는 이렇게 나마스테 정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이 네팔의 객관적인 소개라기보다는 네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나마스테 이 말이 되게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의 뜻이요. 네. 사실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인사드렸잖아요. 네, 다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녕하세요일 네. 거다, 뭐 하이 헬로우 정도일 거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보다는 의미가 좀 더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네, 당신 안에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예.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네팔인의 태도거든요. 예. 128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도 이런 이유 때문에 큰 분쟁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만의 신을 존중하고 내 안의 신도 존중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행동이나 생각도 잘 들어주게 되고요. 예.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닐까 하는 싶을 정도로 오래된 전통이나 문화를 계속 지키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대부분은 자신의 성, 아까 예. 얘기했던 그 자신의 이름, 뭐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직업이 정해지는데 그 직업을 고수하는 거, 뭐 집안에 따라 사는 것도 심지어 결혼까지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인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러면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려는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또 여기 들어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히말라야를 간 등산객들이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예. 커피까지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예. 그 음식점 주인이요, 저희는 점심을 팔아서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커피는 다른 곳에 가서 팔아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권유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예.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모습들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128개 민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예.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질서인 거죠. 그것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균형 잡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예.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균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 뭐 상대방도 나도 서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우린 섞이는 것에 대한 이질감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영 싸움 많이 한다. 그렇죠. 점점점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시점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 추천한 이유도 바로 그런 시대에 맞는 것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나마스테 정신이 요즘 같은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제가 어떤 정부기관에서 그 사람들과 주민들과 그 소통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공청회인데요. 그 정부기관에서 우리의 정책이 어떻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거기 들어오신 시민분이요, 예.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계속 말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한테도 발언 기회를 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을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선 소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시민들의 말을 안 듣고요.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소통이니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부족해. 내가 소통을 하고 싶어라는 얘기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말을 좀 잘 듣고 경청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이해하고 참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소통에는 원래 경청도 있지만 설득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밸런스가 맞아야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당신이 들으라고 하니까 소통을 가장 많이 말하는 이 시대가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상대방의 신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이 남았을 때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한다니까 당신도 상대방에도 신이 있지만 나에게도 신이 있다. 그런 얘기니까 자신 역시 스스로 존중할 만한 사람인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소통의 시대에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나마스테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 하나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뭔가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에,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동해안은 밤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9도, 철원 10도 등 전국이 10에서 19도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3에서 28도로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먼바다에는 최대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도, 습도 6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서울시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 시위가 열렸는데요. 기후재난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에 주최 측 추산 3만 5천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다이인 퍼포먼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두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자 시위 참가자들이 일제히 도로에 들어눕는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요. 더 지체하다가는 어느새 우리 모두 죽고 말 것이란 섬뜩한 메시지를 담아낸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위대의 간절한 외침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솔직히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비현실적으로 낮은 에너지 요금 인상률에서 찾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자 독일의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7배 올랐는데요. 한국에선 단 3.5%만 올랐습니다.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물량 대부분을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확보해두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량을 현물로 충당해야 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 충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적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 최대 주주인 정부가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언뜻 보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다른 에너지 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미수금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외상값처럼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이자까지 붙여서 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당장 올겨울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 국가와 달리 기후 위기에 둔감해지고 자연스럽게 대책을 만드는데도 소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조명을 끄고 공공건물의 실내 최대 온도를 19도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전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집과 창고 지붕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 그들의 절실하고 긴박한 움직임을 우리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색깔들이 초록으로 변해 있던 걸 어제쯤엔 누군가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어리숙한 말 주변에 몇 자 적어본 나의 마음을 불러볼까. 초록빛 그대 다시 너를 물들이게 해. 복연낭만이라 할지는 몰라도 알아줘. 아름다운 밤하늘처럼 초록빛 그대 다시 나를 새로워지게. 혹여 농담이란 말 할지 몰라도 믿어줘.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단 걸. 누군가 또 말하겠지. 사랑해서 변한 거라고 웃으면서 발그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너의 눈빛이 아른거려
사랑하고 있단 걸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관련해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1928님께서 이미 몇 달 전에 올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썼고 이제 미래의 것을 당겨서 쓰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현실에서 바로 느낄 수 없으니 기후위기는 늘 멀리 있는 이야기인 듯 들립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꾸준한 캠페인도 필요해 보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반성도 했고요. 일단은 에너지 어떻게 아낄까 그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집에 불필요한 전등도 좀 많이 끄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닥칠 위기일 것 같은데 정부의 노력도 일단 촉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까 협동조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기후위기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네요. 우리 모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대전의 한 아울렛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1명을 포함하면 이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8명인 사상자가 이제 발생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에 아울렛에서 이제 그 큰 불이 발생을 했는데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난 장소가 지하 1층 동편 하역장에서 굉장히 큰 굉음과 함께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지하 1층으로 확 확산이 되면서 심지어는 20-30초 만에 검은 연기가 뒤덮였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지하 1층 전체를 뒤덮였습니다. 1층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 1층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까지도 아주 새까맣게 태웠는데 3시쯤에 불길이 잡혔어요. 오후 3시쯤에. 근데 연기가 가득 찬 지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각이 7시 45분쯤이었으니까 아울렛이 문을 열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뭐 시설팀 관계자나 청소 용역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여성분이 1분이시고요. 나머지 6명은 남성분이신데 특히 이제 방제실 직원이 마지막까지 CCTV를 보면서 대피를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본인은 이제 탈출을 못하고 나중에 구조가 됐는데요.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내에 숙박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투숙객과 직원 110여 명도 대피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손님이 아울렛은 10시에 문을 여니까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혹시나 모르는 누군가가 다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에는 3명이 구조가 됐어요. 불이 난 직후에는. 그리고 1명이 숨지고 2명이 이제 죄송합니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후에 휴대전화 뭐 위치 추적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5명이 더 있다.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5분을 다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들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아침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와서 구조 작업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리도 못 떠나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불 자체가 컸다기보다는 유독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겁니까?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역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하 주차장에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보면 물건이 막 쌓여져 있잖아요. 주차장인데도 물건 내리고 불구하고. 또 그 마트 안쪽으로 그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역장을 두잖아요. 북한의 네.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에서 불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류 박스가 수백 개가 쌓여져 있고 수십 미터의 길이 벽면에는 압축된 폐지 박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지하 주차장 내 하역장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네. 굉장히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옷에도 기름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빠르게 번지게 됐었고 예. 불길이 번지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게 연기나 유독가스 때문인데 그 유독가스가 전체적으로 급격히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장이 이제 크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5개가 있는데 예. 불이 시작된 게 동쪽 출입구 있는 하역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역장 주변에 쌓여있던 물품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많이 번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독가스를 빼내는 제연 설비가 부족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미화원 휴게실역 그다음에 하역장 인근에서 4분이 먼저 발견이 됐고요. 4시쯤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3분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하고 연기를 미처 못 피하고 이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하 주차장이 차를 1,000대를 넘게 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건물이군요. 그리고 크기가 4만 1,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여기 이제 유해한 연기를 빼주는 게 제연 설비인데 주차장 일부에만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굉장히 넓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퍼지는데 그걸 빼내는 시설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제연 설비도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는 이제 내일 합동감식을 할 텐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초에 발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20-30초 만에 발화 지점에서 연기가 검은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 발화 지점에 이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목격자 얘기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뭐가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폭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지나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죠.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확인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6월에 이 불이 난 아울렛에서 자체 소방 점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화재 감지랑 피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때 지하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고 상태가 불량했다는 점이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피난 유도 등의 불량에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 다 24건이 지금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울렛 측에서는 이미 다 개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 발화 지점을 찾고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현장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지금 소방당국의 설명은요. 일각에서 전기차 화재 가능성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아직 화재 원인 조사가 안 됐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현재는 최초의 발화 지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하역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금 그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인명구조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발화 지점부터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쯤에 이제 합동 관계기관의 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시작됐을 거라는 일부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아직 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있는 건 맞는데 마지막으로 충전을 한 게 그 전날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네. 전기차가 폭발하거나 그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1차 감식 결과는 지하 주차장 현장에 탑차로 추정되는 차량 한 대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지금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잖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 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유통업체로는 처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고 원인을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지 보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지금 화재 원인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의 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청취자 6632님께서요. 아들 회사의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 중에 일어났네요. 맞습니다. 이런 또 의견 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고인의 명목을 빈다,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 사회에 필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고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원인 조사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가 됐는데요. 길거리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쓰면 눈치가 보인다. 또 쓰는 게 습관이 돼서 벗을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죠.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으니까. 네, 제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오늘 마스크를 잠깐 벗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두리번 이렇게 누가 마스크를 벗었나 저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사실은 바깥 공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마스크를 쓴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봤을 때 턱까지 이렇게 잠깐 내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다들 쓰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익숙해서 그냥 착용하는 것 같다. 의무는 해제가 됐지만 게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익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썼다 벗었다 하기보다는 그냥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오늘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되니까 쓰시게 네. 되고 또 아직까지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참 좋아 보였었는데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할 때요. 지금까지 예. 계속 마스크를 쓰고 했었잖아요. 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 벗고 체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불안해서 계속 쓰고 있는다는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확진을 받은 건 아닌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이시거나 혹은 같이 밀접 접촉을 하셨거나 혹은 집회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마스크를 쓰시는 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뭐 인플루엔자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마스크를 쓰시면 주변도 좀 보호하실 수 있으니까 벗는다고 과태료 물진 않겠지만 그쵸.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위험한 상황이면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질병청의 입장인 거죠. 네. 자발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시민 각각의 어떤 참여의식이나 또 이제는 그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히 좀 적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네. 네.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 검사 건수가 좀 적어서 월요일에 적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14,168명이었습니다. 그 전날보다도 11,624명이 감소한 수치였고요. 7월 11일 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월요일
집계를 좀 봐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도 5천 명이 넘게 적은 수치고요. 2주 이전인 지난 12일에 36,9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는 네네.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적게 나와서 내일 또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확진자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들어가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또 걱정이 슬슬 되는 거예요. 독감하고 같이 올까 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백신 다시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 조만간.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하라고 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하고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백신 접종도 같이 받으시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천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전에도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쵸. 네.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60km 떨어진 우르무르티아주의 이제프스크시에 있는 제88학교라는 곳인데요. 예. 이 이제프스크시가 인구가 한 64만 명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학교가 러시아에서 1994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학제가 우리가 다르니까 982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교사가 한 8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인데 여기에 범인이 들어와서 경비원을 살해하고 교실 등을 비롯해서 학생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는 학생 7명과 교사와 경비원을 포함해서 13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예. 학생 14명을 포함해서 21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격 범인은 스스로 총을 쏴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크렘린궁에서도 테러 행위라고 지적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필요부서에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와중이기도 하고 또 진집령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는 움직임도 많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소식이 전해져서 네. 왜 이렇게 이 사고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범행을 벌였을까? 네. 총기 난사를 했을까? 뭐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지금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 뭐 범행 동기 이런 건 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타스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프스크시의 88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은 현재 남성이고요. 아르티옴 카잔체브라고 하는 사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34살인데 네.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을 했고 네오파시스트나 나치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올 당시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예. 작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는데 왜 얼굴만 나오는 모자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이게 바라클라바라고 하거든요. 예. 목하고 머리는 덮이는 털모자인데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붉은색 나치 상징이 새겨진 나치의 상징이 새겨진 문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 2자루랑 다량의 탄환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네. 발표에 의하면 예. 네오파시스트 그룹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금 부분 동원령이 발생되고 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총격 사건이 그 동원령과 관련이 있는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에서 한 남성이 군사 동원센터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총을 쏘는 사건도 발생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그런 사건과 같은 유의 사건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파시즘이 처음 시작될 때 검은 셔츠단이라고 해서 네. 검은 옷을 입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네.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까 검은색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네오파시스트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네. 지금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사위원회에서 범인 집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요. 예. 그의 주변과 사상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노인 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네.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이 주간은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이루어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잖아요. 네. 인터넷에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주간인데요. 이게 닷새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청계광장에 가시면 오늘하고 내일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22개 부스가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가보시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부스에 들어가시면 우선은 이게 제가 명칭을 참 이럴 때 고민을 하게 돼요. 노인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분들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해오셨던 것이. 그렇죠. 그거를 활용한 일자리 소개하는 그런 부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게 당장 수익을 많이 얻는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아이들 키우고 할 때보다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또 실제로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재능을 활용해서 나눔이나 돌봄 같은 그런 사업들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나 여러 가지 먹을거리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뭐랄까 리크루트하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제 왜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경력 증명서나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예.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는데 가보면 실제로 궁금한 것들을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보 교환이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보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직접 가셔서 쭉 22개 정도 부스가 있으니까 쭉 돌아보시면서 체험 행사도 하시고 실제로 또 이 경력이 있는 노인 일자리의 면접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가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관심은 많은데 이건 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청계천 방문해 보시면 가셔서 부스 가서 상담해 보시면은 네.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경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최근에 또 발생한 정보들을 얻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소개를 그러네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밤탐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1일이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선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 그리고 이웃나라의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곳에선 영토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또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선 러시아 군 동원령이 가져온 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징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또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9월 21일에 대국민 연설을 하더니 예비군을 동원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예. 사실 올해 2월 24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군 동원령을 내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이제 병력 30만 명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사실 군 동원이라는 게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카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일단
예비군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이 2,5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 대통령령에 따라서 예비군 30여만 명을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예. 지금 이 동원령이 내려진 시점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8월 19일에 이제 남부 쪽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거고요. 네. 9월 6일에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을 하면서 하르키우에서 3,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병력 손실이 상당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물론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국방부는 이건 부분적인 동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동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2월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원령은 내리지 않겠다,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예.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국이 동원령은 부분적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지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표현도 지금 안 쓰게 하고 그렇습니다. 현지 특파원한테도 전쟁이라는 표현 못 쓰게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서구 언론들은 한쪽의 전황만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거야? 사실 갈피를 좀 잘 못 잡겠어요. 그렇죠. 양측의 얘기가 굉장히 엇갈린 건 네. 사실인데요. 러시아 당국 쪽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9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는 6만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4만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자가 5,90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러시아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5천, 그러니까 6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사망자가.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군도 5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9만 8천에서 11만 7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1만 명 정도의 사망자와 3만 명 수준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른데요. 너무 이 차이가 굉장히 예. 크죠. 그래서 이제 위성 관측이나 현장 비디오 수집 등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제 사상자를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군이 8월 초까지 사망자 2만 명을 포함해서 7만에서 한 8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것 같다라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일단 서방 측의 입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서방 언론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건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다급해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네. 한때 구소련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우크라이나 금방 점령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점령한다고 했었죠. 근데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에서 사실은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네. 하고 러시아가 뭔가 밀리는 듯한 분위기인 네네.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이 지금 문제는 이 내치 네.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까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1일에 이제 동원령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시위에 반대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2,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전국 32개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700여 명 이상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지금 동원령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무덤으로는 갈 수 없다. 네. 그러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SNS에서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동원령을 내리긴 했는데 그 규모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 측은 30만 명을 동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12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지금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원령 대상을 군복무를 마쳤거나 전투 경험이 있는 남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징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군 경험이 없거나 35세 이하인 징병 연령이 한참 지난 남성들도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많으면 제외해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자녀를 가진 남성들에게도 징집
명령서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에 반대했던 시위대 일부를 전선에 투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대로 체포를 해서 바로 전선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도시운동가들, 소수의 민족 공동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징집 대상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23일에 금융, IT, 통신 분야의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예. 반면에 이제 대도시보다 저항이 덜한 지방, 소도시, 소수민족의 지금 동원이 편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소속인 사하자치공화국의 한 의원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주민이 300명인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성 47명이 소집이 됐다.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죠. 예.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면서 동원 대상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이제 몽골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이 있는데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지 불과 24시간 만에 3,000건 이상의 징집 통지서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네. 여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없거나 40세가 넘은 남성들도 징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원령으로 소집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투항을 하면 비밀을 보장하겠다라면서 항복을 촉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전범으로 죽기보다는 동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보장해 줄 테니까 전투를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투항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러시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는 예비군 동원될 수 있는 네. 나이대가 이렇게까지 40 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방위쯤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이는 넘는데. 35세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60세 가량의 남성도 징집 통지서를 지금 받아서 60세요? 네,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건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겁니다.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네. 없는데 다른 국가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핀란드랑 조지아처럼 그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인근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원이 가능한 연령대 러시아 남성들이 지금 차와 비행기 등을 통해서 탈출하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 국경은 이제 러시아랑 국경을 굉장히 이제 1,300km 정도 맞대고 있거든요. 예. 근데 23일 하루에 500m가 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핀란드 국경을 이날 하루 통과한 러시아인이 7,000명을 넘었어요. 이게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근데 21일에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벌써 23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 거니까 정말 네. 빨리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원령이 내려지자마자 한때는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를 향한 직항 항공권이 몇 배나 가격이 오르면서 매진이 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러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로 30일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과의 국경 교차로에도 지금 탈출하려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출을 하면요. 네. 일종의 전쟁 난민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변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용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전쟁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폴란드가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는 러시아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어느 쪽은 찬성을 하지만 어느 쪽은 반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유럽연합하고 프랑스, 독일은 도피자들도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니까 각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크렘린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EU가 개방성을 보여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동원령 회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일, 프랑스는 뭐 러시아 청년층이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이런 국가들과 다르게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있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인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공동 방침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들 국가들이 이제 내놓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일단은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안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탈출하도록 도우면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도 이들 국가들이 막으니까 관광만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입국을 굉장히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회원국들이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 26일에 이 영내로 들어오려는 러시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좀 고민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입장은 네.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징집을 피해서, 그러니까 네. 동원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폴란드나 발트 3국의 얘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인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네. 이제 전쟁 난민으로 피해서 가 있고요.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러시아인들하고 또 부딪히는 상황이 올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러시아 정부는 혹시 대책 같은 거 안 내놓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요. 지금 일단 그 채찍은 이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항복을 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역이나 전투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러시아 측 메시지를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선에서 병사들의 후퇴나 탈영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독전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독전대가 뭐예요? 2차 대전 때 악명이 높았던 소련군 부대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병사들이 독일군에 맞서서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군의 뒤에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띄었던 그러니까 부대가 전쟁을 있어요. 독려하는 부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독전대에 희생된 소련군 병사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걸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당근책으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동원 대상이 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좀 유예해줘라라고 대출기관에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동원 대상자들은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이제 입대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셈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발급을 신속하게 해주는 내용의 법안에도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워낙 러시아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 5년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군에 입대하면 이걸 1년으로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 중에 러시아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총알바지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러시아 당국은 징집 대상인 남성들이 아예 출국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독립 언론인 메두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이제 28일부터 출국 금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모든 18세에서 27세 러시아인 남성은 징집병으로 1년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징집 대상 연령 남성들은 출국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탈출하는 걸 막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남부하고 이제 동부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헤르손주, 자포리자주에서 지금 18세에서 35세 남성들의 이동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입대 통지를 받았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과 목격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인이 강제로 징집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인하고 우크라이나인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령지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서 숨거나 이동 금지령을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서 이제 징집을 좀 피해보겠다는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타타르족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징집 표적이 됐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타타르인은 무슬림입니다. 크림반도 인구의 한 13%를 차지했는데 지금 이 중에 90%가 징집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징집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말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강제 징집을 하면 오히려 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앞서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에 징집된 우크라이나인 병사들이 전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휘관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무기 없이 전장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이게 이제 감청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러시아군 점령지 4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동원령을 피해달라. 같은 우크라이나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동원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원한다고 하고 러시아가 그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병사들을 뭐 많이 동원하는 거는 전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전세를 당장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입장인데요. 일단 러시아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할 때 투입한 병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제 2배로 증강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게 확전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이번 동원령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정권의 지지를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을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첸 공화국의 카디로프 수반인데 이 카디로프 수반도 우리는 체첸군은 안 보낸다. 대신 러시아 경찰들을 전선으로 보내라.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병력을 전선으로 보내려면 무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의복, 병참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훈련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부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는 일단 2주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고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 전선에서 이제 180일 정도 보내면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 전선에 나가 있는 러시아군이 많은 병사들이 200일 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신규 병력을 2주 동안만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을 다 교대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신규 병력으로 새로운 부대를 만들겠다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무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러시아 군대에는 전문 뭐 러시아인 그 부대가 있었고 용병이 있었고 그리고 죄수를 동원하기도 했고요. 민병대도 혼재돼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신병대대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되면 과연 부대 간의 협력이나 이렇게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신규 병력이 투입되면 일단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일단 최후의 뭐랄까 벼랑 끝 정수를 쓰면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우리가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푸틴의 성향으로 봤을 때 쓸 수도 있다. 이제 여기서 더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지금 올겨울에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 유럽 국가들이 돌아설 거다.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는 전선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정말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네. 좀 걱정되는데요. 또 그나저나 지금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4개 주에서 실시 중인 합병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병합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투표긴 한데 사실상 공개투표입니다.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군인들이 집마다 방문해서 이 투표용지를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군인에게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플라스틱함에 전혀 종이를 접지 못하게 한 채 그냥 넣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러시아가 사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시행을 한 다음에 바로 합병을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포리자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러시아 당국의 발표로는 93%의 찬성률이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 30일쯤에 이 합병 승인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이번 투표 사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먼저 이번 투표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노골적으로 협박해서 이뤄지는 사기 주민 투표다. 법적인 효력이나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이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벌이는 조작 행위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이런 식으로 영토가 편입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제재안을 더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내년도 국방비를 40% 이상 증액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조 루블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워낙은 한 85조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초기 예산보다 43%를 증가해서 책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로 짠 국방 예산에는 병역 대상자 징집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이제 예비군 부분 동원령까지 선포하면서 추진력을 지금 다시 되찾으려고 러시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방 예산안을 변경한 것도 이미 수많은 희생과 비용이 발생한 전쟁에 앞으로 더 많은 힘을 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5450님이요. 오늘 주경야도 코너 들으시고 수잔 샤키야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